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배경으로 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은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릴 목적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로즈가 타이타닉호의 상선에 빈털터리 예술가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잭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대학 시절 부잣집 학생을 과외했던 경험에 일부 기반한 기생충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의 장남 기우가 부유한 박 사장의 집에 영어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다양한 역할로 잠입하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영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바와 스토리의 진행도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영화는 서로 비슷한 시각적 언어를 동원해 빈부의 격차를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기생충에서 사용된 시각적인 장치 중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 구조를 물리적인 구조로 표현한 세트입니다. 머리컨과 꼬리칸으로 계급의 분리를 수평으로 나타낸 봉준호 감독의 전작 설국열차와 달리 기생충은 이런 수직적인 분리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립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박 사장의 집은 언덕길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으로부터 또 계단을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기택의 집은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낮은 지대에 있으며 그곳에서 또 몇 걸음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집입니다. 그에 비해 박 사장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가 쫓겨나서 기택 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놓인 문광은 반지하인 기택의 집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박 사장의 집 방공 후에 남편 근세를 숨깁니다. 부와 사회적 위치가 하락할수록 등장인물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생충 속 이야기가 대부분 집안에서 펼쳐지듯이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대부분 여객선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원래 배의 구조를 구현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직으로 나눠진 계급사회를 보여줬습니다. 배의 위쪽은 산책로, 식당, 라운지 등 1등실 전용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2, 3등실 승객들의 객실이 위치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배에서 더욱 낮은 공간에 묶여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로 나눠진 공간 속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은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섞여 들어갈 만한 변장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여기서 변장은 수직으로 엄밀히 분할된 공간과 넘기 힘든 사회적 신분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임시 통행증과 같은 코스플레이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1등실 전용 공간은 1등실 사람으로 보일 만한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주인공이자 가난한 떠돌이인 잭은 로즈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식사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갑부 몰리 브라운이 빌려준 옷을 입고 1등실 공간에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다른 1등실 승객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입는 옷을 입었을 때는 승무원들에게 저지당하죠. 한편 기우가 영어 과외를 위해 박 사장의 집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입었던 의상은 바로 그 자리를 소개해준 명문대 친구인 민혁의 옷과 색만 다를 뿐 모양이 똑같습니다. 위조해서 들고 간 증명서 없이도 기우는 민혁과 비슷한 대학생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성공적으로 높은 위치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사 도우미 문광의 옷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세연 의상 감독은 문광이 가사 도우미가 아닌 사모님으로 보이게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죠. 사실 문광은 기택 내보다 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광은 박 사장의 집 안에서는 자신이 집주인으로 착각받을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들에서 상류층들의 공간은 다들 일종의 변장을 해야만 잠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부자들의 공간은 조명을 통해 찬란하게 표현됩니다. 변장이 공간적인 분할과 사회적인 차이를 없애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라면 빛과 어둠은 공간의 분할과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장치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햇빛이 빈부 격차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기택내와 박 사장의 집을 시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택내 집은 반지하이기 때문에 거의 해가 안 들고 형광등이 내보내는 초록빛 조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집은 기우가 처음으로 들어설 때부터 찬란하게 햇빛을 받고 있었고 밤에도 안락함을 나타내는 노란빛의 조명이 밝혀져 있어서 기택내와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타이타닉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안락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1등실 승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실내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조명에 의한 빛과 그림자는 더욱더 극적이고 날카롭게 표현됩니다. 영화의 중간 지점부터 기생충과 타이타닉에서는 영화 초반에서 관객과 등장인물들이 모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바닷속에 가려져 있던 빙산처럼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모두 부잣집에 취직시킨 기우와 기정의 계략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문광은 박 사장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기택네 가족이 그 집에 모여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문광은 지하에 숨겨놓은 남편인 근세의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올라온 남편과 함께 기택네 가족을 모두 위험에 노출시키죠. 타이타닉호의 여정이 시작될 무렵 선주이자 화이트스타 해원의 회장인 이스메이는 신기록을 세워 대서특필되고 싶은 마음에 선장에게 배의 속도를 높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스메이의 탐욕은 결국 타이타닉호를 빙산에 충돌하고 침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대부분 상류 계층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문제는 제일 먼저 낮은 곳에 희생을 불러옵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수 격벽을 폐쇄하는데요. 여기서 상부의 명령으로 타이타닉호를 전속력으로 운행하기 위해 보일러실에서 일하던 화부들이 희생당할 뻔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화면 속 계급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물은 기성질서의 혹독한 법칙을 알려주기 위한 전조입니다. 그 피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게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적은 타격을 입죠. 문광과 근세를 제압하고 박 사장네 집을 겨우 빠져나간 기택네 가족은 폭우에 맞닥뜨립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고 기택네 집은 폭우로 물에 잠기고 맙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 위치한 박 사장네 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들에게 폭우는 생기가 달린 문제가 아닌 그저 캠핑 여행이 취소된 작은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흔히 가장 딱하고 가련한 모습을 보여줄 때 등장인물이 물에 젖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듯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이 물에 잠긴 기택의 가족은 빗물과 오수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한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3등실에서는 큰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등실에서는 약한 진동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1등실 사람들에게 먼저 구명보트를 탈 기회가 주어집니다. 잭과 다른 3등실 승객들은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승무원들의 통제 때문에 갑판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죠. 1등실 승객들은 물을 단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등장인물들은 수직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선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배가 기울자 또다시 추락합니다. 로즈와 잭의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은 잭은 그들의 주위에 떠있는 사람들과 달리 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한편 박 사장을 살해하고 도망갈 구멍을 찾던 기택은 어쩔 수 없이 근세가 숨어 살던 깊은 방공으로 들어가 가족과 분리됩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타이타닉호는 결국 사고로 침몰하고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던 기우의 계획은 참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지위의 상승이 가능한 세상을 그저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우는 이제 멀리서 다른 가족이 이사온 박 사장네 집을 지켜본 수밖에 없죠. 기우는 어느 맑은 날 어머니와 함께 오르막길을 올라 그 부잣집을 사게 되는 상상을 합니다. 방공호에 숨어있던 기택 또한 깜깜한 계단을 올라와 햇빛 속에서 가족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관객의 시선을 위에서 끌어내려 하강하면서 아직도 반지하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기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샷이죠. 한편 로즈는 바닷속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바라보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을 생각합니다. 타이타닉호의 보물을 찾던 탐사팀에게 자신의 얘기를 전부 말해준 나이든 로즈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젊은 로즈는 타이타닉호로 돌아가 1등실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던 공간에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쪽에는 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고의 희생자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로즈와 잭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가 있던 관객의 환상을 아래로 끌어내린 기생충과 달리 타이타닉은 눈부신 천장을 비추면서 끝납니다.
가슴 아픈 비극을 묻어두고 살다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로즈에게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결말이라 낙관적인 면을 유지해야 했겠죠? 기생충과 타이타닉에서는 부와 오를 수 없는 계급을 상징하던 오브제들이 모두 물 아래로 사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상징들이 결국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호였습니다.